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작년 미국 방문 때 MBC가 보도한 바이든과 날리면 등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 보도를 판결했습니다. 또 경찰은 가짜뉴스를 제재해달라고 요구한 민원인들의 신상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방심위와 뉴스타파, MBC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일요일에 열려서 설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있었던 MBC의 자막 보도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MBC가 원본에는 없는 미국이란 말을 임의로 써넣었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이 대립이 있는 부분, 논란은 전문가도 판독 불가로 판정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한 게 가장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일인데 벌써 15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당시 화면의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저렇게 자막이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을 이제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MBC가 이제 논란이 있었고 외교부가 대신 소송을 낸 거죠? 네, 정부의 외교부가 이 주관 부처기 때문에 외교부가 소송을 냈고 이제 법원 판결은 저기서 MBC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정 보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막의 두 가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첫째는 발언 자체가 없었는데 마치 미국을 향해서 한 것처럼 네. 시청자들이 그 오해하게 만든 괄호 안에 미국이라는 단어 이게 자체가 없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논란이 많았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인데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판독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은 없었는데 MBC가 임의로 판단한 부분이라고 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은 저 부분도 MBC가 바이든으로 단정해서 했는데 전문가들은 바이든인지 대통령실 김은혜 수석 등이 해명한 날리면인지 그거는 안 들린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괄호 안에 미국은 아예 없었던 말을 MBC가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 괄호 안에 국회라는 말, 미국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발언한 것처럼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죠 그때. 예. 그런데 우리 그 박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를 국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미국은 국회를 국회라고 안 불러요. 의회죠. 의회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 국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통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얘기했다면 당연히 미국 의회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기는 자막에는 국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 괄호 안에 발언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써넣어서 의도적으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려고 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왔고 법원이 네. 그 문제 제기를 인정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판독 불가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이 그 법원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그 판독을 쭉 들으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법원도 판독 불가라고 놨어요. 그러면 이제 저나 뭐 우리 특히 박상규 앵커는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셨으니까 확실치 않을 때 보도하는 거가 이게 말이 됩니까? 확실치 않으면 네. 보도를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안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물론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합니다. 또 그것을 열심히 잘해서 기자상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판독 불가다라고 나오면 그럴 때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정적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를테면 만약에 바이든으로 추정되는 근데 이렇게라도 했다 그러면은 그 노력이 가상하다가 될지 모르지만 저 자막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바이든이 하면서 발언했다라고 딱 써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상식입니다만 저 자막을 가지고 MBC의 앵커들이 뉴스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앵커의 목소리가 먼저 잘 들립니까? 자막이 먼저 들어옵니까? 앵커 목소리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앵커 목소리가 먼저 들어오지만 오래 남는 건 자막입니다. 네. 왜냐하면 앵커 목소리가 먼저 나오면서 자막이 뒤에 나오니까 그렇죠. 자막은 뒤에 나오나 오랫동안 남는 거는 각인 자막이에요. 효과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각보다는 시각 효과가 더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막에 저렇게 해놓으니까 앵커가 뭐라고 얘기했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부적절한 그것도 미국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되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동안 논 공방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법원 1심 판결의 그 판결문을 가지고 쟁점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MBC와 대통령실의 주장이 가장 크게 맞서는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미국 국회냐 한국 국회냐. 사실 미국은 국회가 아니란 말씀도 해주셨는데 MBC는 자막에 대통령 발언에 없던 미국이란 말을 괄호 안에 추가했고 대통령실은 국회라고 발언하였을 뿐 미국 국회인지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법원은 당시 상황상 대한민국 국회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자,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당시 상황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한 그 회의에 들어가서 전 세계의 그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돈 10원도 예산을 쓰는 거라면 국회가 이거를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하고 걸어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법안이나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 안 할 때 이 법안이 날라갔다, 예산안이 날라갔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으로 봐서 그렇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상하 양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처럼 국회라고 하지 않고 의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상하 양원 또 의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굳이 괄호 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할 때 말이 좀 길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핵심 부분만 잘라서 보도를 할 때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를 언론에서 이렇게 그걸 지시해 주기 위해서 괄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괄호 안에 넣었다고는 하지만은 MBC가 확실하게 이것은 미국을 향해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판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 미국이라는 단어를 그야말로 친절하게 괄호 안에 넣어서까지 한 걸로 봐서는 MBC 측이 예단과 예견을 가지고 이 자막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이 가장 쟁점이 됐던 대목, 바로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그 부분인데요. 법원 판결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자막에 대해서 발언에 없던 미국을 했다는 것이고 자막에 바이든을 적시했잖아요, MBC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발언했다고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법원이 이것을 이제 심리에서 판단하기를 이것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문가들도 감정을 해본 결과 판독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뭐 방송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저 대목을 되풀이해서 들었을 거예요. 앵커께서도 들으셨어요. 저도 한 5번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들린다 저렇게 들린다 뭐 패널마다 전문가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론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다소 좀 예민한 청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게 음성 분석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음성 포착 전문가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 표명을 했고 네. 다수의 전문가들은 나로서는 판독 불가다. 이것을 법원 판결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서 법원도 최종적으로 이건 판독 불가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저는 법원이 굉장히 정직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나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어떤 형태로도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고 싶었을 텐데 결국은 판독 불가니까 그렇다면 판독 불가된 상황에서 이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사실 보도처럼 한 MBC가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즉 정부 측의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인데요. 피고는 사건 확정 후 피고 MBC입니다. 첫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해라. 소리내서 읽어라. 그리고 그 내용을 계속 자막으로 표시해라.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된 다음 날부터 돈으로 지급하다. 하루에 100만 원꼴로 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뒷부분에 의무 완료가 하기 전까지, 의무 이행을 하기 전까지는 돈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 경우에 따라붙는 제재 조항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이제 정정 보도를 하고 자막에 게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통상적인 어조로, 통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막 후루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끔 이제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왜 약관을 읽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약관 안 읽어주면 안 되거든요. 약관을 엄청나게 빨리 읽어버립니다. 못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통상적인 앵커의 목소리와 톤으로 그리고 그 속도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정정해달라. 이런 아주 엄격한 지시가 주문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정상 속도라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MBC 측은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MBC의 주장을 저희가 여기서 또 소개해 드리는 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MBC는 이제 두 가지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했어요. 하나는 이게 대통령실의 확인을 거친 거다. 공식 확인 과정.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만 한 거냐? 140여 개 언론사가 다 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뭐 대체로 MBC의 주장은 그동안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뭐 MBC는 자기들한테는 바이든이라고 들렸으니까 네. 바이든이라고 썼다. 이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실이 얼떨결에 사태가 막 이렇게 전개되고 보도가 된 직후에 국민적으로 막 어수선해졌을 때 얼떨결에 하고 혹시 시인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정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로부터 확인을 거쳤다고 하는 MBC의 주장은 그렇게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140여 개 언론사가 일제히 그런 보도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보도는 MBC 자막 뉴스를 보고 한 후속 보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누가 시작했냐? MBC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점 중에 하나는 MBC의 자막 보도가 나가려면 자막을 처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네. 자막 보도가 나오기 한 30분쯤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랬었죠. 아니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떤 언론사가 자기들이 보도도 하기 전에 이것도 정말 MBC 주장대로 한다면 단독 특종일 텐데 하기 전에 정당 관계자한테 먼저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MBC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것에 공감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항소심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입장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좀 자세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보였어요. 예.
제가 이 법원 판결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가짜 뉴스는 무지무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꼭 MBC의 이 허위 자막 보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네네. 작년부터 올해 초에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바이든 대통령부터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이 세계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적이다. 특히 AI 뭐 이런 이 첨단 이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들이 페이크죠.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이게 언제 어떤 형태로 돌출될지 모르고 특히 이런 것이 선거 때 집중적으로 유포가 될 경우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포가 될 경우에는 민심을 완전히 왜곡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점들을 바이든 대통령이나 마크롱 대통령이나 다 지금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AI 정상회의에서 바로 이 문제 AI 기술에 따른 가짜뉴스의 확산이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법원의 결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뭐 AI 이용한 가짜뉴스가 아니고 MBC의 허위 자막에 따른 가짜뉴스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종류의 가짜뉴스건 민주주의를 아주 심각하게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적이라고 하는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상들, 지도자들의 일치된 일관된 이 걱정과 우려 이것을 한번 함께 공유하는 것도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짜뉴스 관련된 얘기 다른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 방심위를 압수수색을 오늘 했습니다. 또 뉴스타파와 MBC에 대한 수사에도 돌입했습니다. 자, 가짜뉴스와 관련된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네. 추려해 주시죠.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더 심각한 사건인데요. 단순한 가짜뉴스 유포 사건이 아니라 민원인,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문제의식을 가지실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국민 자격으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 제기로 인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나 기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보복을 받을 위협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군대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민원 써라. 소리함, 예. 그 소원술이죠. 소원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네 신변 절대 보장한다. 네. 너네 신분 절대 보장한다. 겁먹지 말고 쓰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국민들도. 근데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좀 가짜뉴스인 것 같으니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데다 아닙니까? 그리고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나 통신사에 대한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에다가 이게 아무래도 가짜뉴스인 것 같으니 좀 심의해 주세요라고 민원을 올린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올린 여러 사람 중에서 류희린 방심위원장의 지인들이나 친인척과 관련된 40여 명의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그렇죠. 그것도 방심위에 접수를 시킬 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오직 방심위만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에다가 더해서 방심위의 위원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정보. 예컨대 초조카의 부부의 무슨 신원 기록 이런 것들까지 지금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방심위 직원이 유출을 했거나 또는 방심위 직원이 유출을 넘어서 민간인에 대한 무슨 개인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이랬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네. 요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심의 대상이었던 MBC와 뉴스타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안을 터뜨리면서 이걸 빌미로 류희린 방심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류희린 방심위원장 입장에서는 적반하장격의 공격을 받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정황이 이 두 가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
자, 이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가짜 뉴스에 당했습니다. 지난 4일 충북 방문 도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자, 이 사건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심각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악마적 편집,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죠. 악의적 편집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게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원래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 원 영상이 있으니까 네. 원 영상 보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저런 손에 보이는 팻말을 들고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이 초등학생이 이 갖고 온 팻말을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느꼈든지 네. 무릎 위에 그냥 올려놔요. 안 보이게 하려고 네네. 화면에. 그 들고 온 초등학생이 민망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황하고. 그래서 안 보이게 그냥 무릎에 내려놓고 사진을 찍는데 옆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치인 한 사람이 자꾸 이 팻말을 들이밀어요. 네네. 화면에 노출시키려고.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그 초등학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키웠죠. 왼손으로 이렇게 초등학생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 바깥으로는 밀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이 끝난 다음에 초등학생이 다시 또 그걸 또 가지고 와서 보여주니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는 그 초등학생한테 고개를 가로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적절치 않은 것 네네네. 같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 팻말은 뭐냐면 사실은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무슨 심각한 막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대표를 뭐처럼 살지 않겠어요. 뭐 이런 취지의 그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감성으로는 지금 초등학생이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듯한 이런 그 팻말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네네.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초등학생이 노출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치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게 이게 원 영상인데 여기에 이걸 싹 다 빼고 어떻게 거두절미라고 편집했냐면 그러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영상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 초등학생들 함께 촬영하는 것처럼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악마의 편집이 된 거죠. 그래놓고 제목을 뭘로 닫았냐? 아동학대를 즐기는 뭐 한동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막은 더 왜곡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왜곡된 악마 편집으로 왜곡된 이 자막이 먼저 퍼뜨려졌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게 뭐지? 그러고서 원 화면을 찾아보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인간적으로 훼손하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균형 잡힌 그리고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고 정치적 감성을 갖고 있고 그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 네. 이것이 드러나는 일종의 미담처럼 돼버린 사건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측은 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린 사람들에게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동영상의 앞뒤를 자르고 아이 얼굴 그대로 노출시켰다. 아동인권 침해 혐의가 분명한 만큼 책임을 묻겠다. 자, 말씀하신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네. 이 선거 기간에는 저런 일이 횡행해 왔잖아요. 예. 지금 딥페이크 영상도 있고 네. 뭐 AI로 만들 수도 있고. 예.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동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광우병 파동 때 대중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 후로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도 동참한다. 이렇게 그 홍보하기가 쉬워서 그랬는지 네네. 자꾸 아이들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아동인권 보호라든지 뭐 우리의 정말 이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실정법상 어디에 저촉되는지는 법률가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네. 아동을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건 진보건 국민들이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국민의힘에서 엄격한 이 사법 처리를 밟겠다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끝으로요, 이 선거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뉴스가 말씀하신 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쏟아지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노년층 거짓 정보로 세뇌시키는 가짜 뉴스가 많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거짓 정보로 세뇌시킨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런 걸 퇴출시키지 않으면 음모론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 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진영을 가리지 않는 가짜 뉴스에 대한 네. 야권 언론의 또 지적이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보면 이 유튜브가 바로 이런 그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는 진원지처럼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어떤 경우에도 옥석은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가 오늘 다룬 것만 하더라도 MBC가 있고 뉴스타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파도 이런 가짜 뉴스의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상파건 종편이건 유튜브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매체는 같은 동일한 원칙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유튜브는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 지상파나 종편이 적용받는 엄격한 규정보다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 자체 여과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유튜브니까 또는 뭐 MBC니까 이런 방식으로 특정 매체나 특정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국한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균형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됐건 누가 됐건 아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게 어떤 매체건 어떤 내용이건 가짜 뉴스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전 공론이 수렴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 쏟아지는 뉴스를 선별하는 데 따른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상황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 연휴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밥상 물가와 제수용품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요일인 1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집중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명절에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크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에는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 주제는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뒤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좌석 배치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네. 일단 김기현 전 대표 시절에는 이제 고위 당정 회의라고 한다면 뭐 당 사람들, 뭐 정부 사람들,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각각 따로 앉아서 마치 어떻게 보면 협상 하는 듯한
뭐 이런 모양새였죠. 마주 앉았었죠. 그죠, 마주 앉았었죠. 근데 이제 이날 회의 모습을 보면 좀 달라졌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원내대표 또 섞여 있어요. 뭐 총리, 부총리,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당 사람들, 정부 사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앉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둘러앉은 듯한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이 좌석 배치가 바뀐 것에 대해서 또 일부러 언급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국민 생활을 나아가게 만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드는 그런 기대가 든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뭐 한 총리가 좌석 배치 변화를 일부러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앞으로 당정 관계에 어떤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뭐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수직적이라는 비판은 네네.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기가 또 마침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고 뭐 대통령실도 일부 사람들이 바뀌었고요. 또 최상목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롭게 이제 경제팀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제 2기 경제팀이 출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쪽 이제 한 총리 오른쪽에 지금 보이고 있죠. 왼쪽에 사진으로는.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정 관계와 협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좌석 배치 또 장소도 국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로 바꿔서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건데 일단 하드웨어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과로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요 발언으로서 이제 모두 발언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보다는 결과로 성과를 내겠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만 부풀리는 것 하지 않겠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총선 앞둔 여당 수장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각오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각오를 어떻게 이행하고 책임지는가. 말 그대로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뭐 시민들은 이제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런 행보들을 뭐 하나하나씩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는 마지막 한동훈 위원장이 세 번째 각오로 밝혔던 책임 있는 공약. 네. 이 부분에 역시 시기상 좀 관심이 가는데 그 동아일보 한국정치학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21대 총선 공약 분석을 한 결과가 있어요. 예. 이게 14,000여 개의 공약이었었는데 이행률을 분석해 보니까 많이 낮았습니다. 의원실이 이제 공약 완료된 건 16.9%에 불과했고요. 20%도 안 되네요. 네. 진행 중인 건도 47%에 불과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고. 네. 네. 절반도 안 되고 완료된 건 20%다에 밑돌았다. 그래서 한 위원장의 어떤 책임 정치를 강조한 이런 것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역시 책임 있는 총선 공약도 제시를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공약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검증이라든지 이행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는 본격 협의에 들어가자마자 무엇보다 설 명절을 앞둔 국민들의 근심부터 챙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명절에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크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에는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네, 이른바 설 16대 성수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공급도 확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10%포인트나 올린다고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지원들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대책이긴 한데 실효성 부분이 얼마나 이제 올라갈까 이 부분을 좀 관건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6대 설 성수품이라고 하면 가장 뭐 차례상 같은 데 많이 올라가는 뭐 사과, 배, 무, 조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배추 들어가고요. 배추도 들어가고요. 뭐 고등어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어쨌든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 수요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할인율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할인율을 올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할인된 것들을 어디서 살 수 있고 그래서 할인 혜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보면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양 700개소, 수산물을 약 1,0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 함께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 할인된 이 품목들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할인 지원 예산을 보면 꽤 많이 늘렸습니다. 52% 늘어난 400억 원 규모로 늘렸다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난해 추석 때도 그렇지만 올 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체감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귤 같은 경우 제철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27년 만에 최고치 가격을 찍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금사과, 금딸기 뭐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격이 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0-40%, 많은 건 50% 이상 이렇게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 차례 비용이 35만 9,700원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가 25만 원이었거든요. 아마 이번 설 차례 비용이 40만 원에 지금 육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설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품목을 확대하고 관세도 좀 낮춰서 수입 물가도 낮추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설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지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은 무력 충돌로 또 수에즈 운하는 2달 넘게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마디로 세계 경제는 지금 아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려되는 게 이 분쟁 양상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기전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고 사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도 속보가 다시 났는데 어떤 호르무즈 거죠? 해협에서 추가 지금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 또 공격했나요? 네, 예멘 반군의 이제 공격을 미군이 대응을 하면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전체 글로벌 고역에 대해 큰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과 중동으로 향하는 바닷길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이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이 항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남단의 아프리카 항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희망봉이죠. 희망봉 14일 정도가 더 걸리고요. 2주가 더 걸린다면서요? 네, 운임으로 따지면 15에서 20%가 더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에 전 세계 교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 항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연간 교역 물동량의 26% 정도를 이 항로를 이용을 엄청나네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특히 이제 유럽으로 가는 배길이 이게 막히게 되는데 유럽으로 수출하는 게 우리 주력 산업 품목들이에요. 예를 많죠. 들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수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됐을 경우에 우리 교역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더 길게 본다면 지금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의 수송로도 이 부분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원유가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물가 관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당정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설 대목의 골목 시장,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늘리고 발행 규모도 증가시키기로 상향하기로 했네요. 어느 네. 정도입니까? 일단 월별 구매 한도가 있는데요. 50만 원을 상향해서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가게 50만 원 올리고. 네. 그리고 총 발행 규모도 이제 1조 원으로 확대를 해서 1조 원 더 추가로 확대를 해서 기존 4조 원에서 이제 5조 원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주 확 늘렸어요. 네. 자, 오늘 상품권은 역시 전통시장에서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소비 진작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연계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거는 상반기 안에서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로 2배로 2배로 해주네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형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이제 은행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네네. 5% 할인을 받거든요. 그것도 또 5%를 또 깎아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구매하시면 95만 원에 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또 전통시장에 쓰시면은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네. 꼭 먹고 알 먹고 여러 면에서 그렇군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잘 알고 이번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의 교통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대책으로 지금 꼽히는데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통행료
설 연휴 내내 면제가 되는데 달력으로 보자면요. 9일, 10일, 10일, 12일 이 4일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일단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성객들한테는 총액으로 따져보면 한 800억 원 정도의 요금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완화 효과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뭐 KTX라든지 뭐 SRT 같은 이런 부분들도 역기성 하는 분들에 있어서 30%까지 또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도 좀 기온이 떨어졌는데 설 연휴에 집이 추우면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지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동결 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연장해 준다고요? 네, 이게 이제 당이 건의를 하고 이 정부가 이제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유예됐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료 인상을 다시 유예하기로 한 거고요. 역시 뭐 전기료라는 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당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정부는 또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의 전기료를 또 20만 원씩 감면하는 정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줄여주고 3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도 준비 중이라는데 이건 왜 중요한 겁니까? 네, 이자 많이 내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고 이에 따라 이제 시장금리도 올라감에 따라서 대출 이자 부담도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 이상 더 지급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게 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이게 은행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포함됐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금융권까지 확대 적용을 해서 저축은행 같은 건 말이죠. 맞습니다. 네.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금리 부담이 이런 부분들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부터 앞당겨서 확대 시행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되겠고요. 4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인당 일단 이자 돌려주는 한도는 있습니다. 150만 원까지 돌려주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국토부가 일기 신도시의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1월 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방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이라든지 일산, 평촌 이런 일기 신도시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되겠는데요. 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달 안에 확정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안전진단이 일기 신도시 안에서니까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진단이 면제가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 재건축의 절차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안전진단이 사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네, D등급이나 2등급 이런 낮은 등급을 받아야지 이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절차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이 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이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줄 방침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조합원 1인당 차지하고 있는 이 토지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 일기 신도시에 해당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먼저 이 혜택을 보느냐.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는데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네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선도지구라는 곳으로 선정이 되면 먼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정자동
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위치한 단지들끼리 지금 묶어서 사전 동의율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75% 이상 동의를 이미 취득한 곳도 있고요. 일산에서도 뭐 후곡마을, 강촌마을 이런 데가 또 네. 선도지구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사실 이제 동의서 양식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주민 동의를 얻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면 혜택이 많아요. 어떤 거죠? 일단 정부가 지금 임기 내에 착공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2027년경이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착공을 할 수 있고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용적률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3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2종 주거지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500%까지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200%포인트나 뛰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성이 좀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돈도 더 뭐 이제 나중에 집 지으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분담금도 낮아질 수 있죠. 그렇군요. 예,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패스트 트랙까지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도지구로 가는 패스트트랙을 타자.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책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